저는 서울 근교에 사는 30 중반의 여자입니다. 요즘 세상 보면 대학 졸업장이 마치 인간의 품격을 증명하는 자격증이라도 된 것 같아요. 공부가 필요한 직종도 있지만 굳이 책상 앞에 앉아야만 인정받는 인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은 대학을 갔는지 안 갔는지만으로도 사람 대접이 갈리는 시대가 됐나 봐요. 저도 그 차별의 칼날을 정면으로 맞은 사람이거든요. 고졸이란 이유 하나로 시댁 식구들한테 평생 아랫사람 취급받은 그 얘기 시작해 볼게요. 저는 딱히 공부에 큰 욕심도 없었고 이렇다 할 꿈도 없어서 그냥 전문계 고등학교 나와서 일찍 취업을 했거든요. 남들이 대학 등록금 걱정하던 그 시절에 저는 벌써 월급 봉투 들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야, 우리 이번 학기 등록금 너무 비싸 이러면 속으론 그래도 나는 벌어서 쓰는데 하면서 은근히 뿌듯했어요. 그땐 세상 다 가진 줄 알았죠. 회사에서 첫 월급 받던 날 커피 한 잔 사 마시면서 괜히 어른 다 된 것 같은 기분이랄까. 근데 사회생활이란 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친구들은 대학교에서 동아리니 축제니 하며 놀러 다니는데 저는 복사기 앞에서 서류 정리하고 부장님 커피 심부름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일주일 내내 야근에 주말 출근까지. 그래도 이상하게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남들 공부할 때 나는 돈 번다. 이 생각 하나로 버틴 거예요. 그렇게 일하다 보면 회사에서 사람 취급도 받게 되니까 그게 또 은근 제 자신감이었어요. 제가 대학을 안 간 이유요? 집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였죠. 부모님이 재산이 좀 있으셔요. 지금 사시는 집 말고도 건물 2채 갖고 계셨거든요. 아버지가 젊을 때 사업으로 돈을 벌어서 일찍 건물을 사셨대요. 하나는 작은 상가 건물, 다른 하나는 주거용 빌라. 세입자 월세만으로도 충분히 여유 있게 사셨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간 게 아니라 그냥 안 가기로 한 거예요. 하기 싫은 공부 억지로 하느니 차라리 일찍 사회로 나가자. 그게 제 결심이었어요. 부모님은 의외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보통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지 하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달랐어요. 하기 싫은 공부 억지로 하지 마라.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늘 학벌보다 실력이다 하셨죠. 젊을 때부터 몸으로 부딪혀서 살아오신 분이라 그런가 그런 말이 진심이었어요. 그 말이 저한텐 면죄부처럼 들렸어요. 그래, 아버지가 괜찮다잖아. 그래서 정말 주저없이 대학을 포기할 수 있었죠. 그때 제 목표는 단순했어요. 대단한 성공이 아니라 그냥 내 몫만큼만 하자. 대충 먹고 살 수 있으면 됐어요. 큰 꿈도 없었고 야망도 없었어요. 그냥 매달 월급 들어오고 그걸로 적금 넣고 가끔 친구들이랑 밥 먹고 그게 인생의 전부였죠. 그렇게 직장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어느새 20대 중반이 됐더라고요. 시간 진짜 빠른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하루가 그렇게 안 가더니 회사 다니니까 눈 뜨면 출근, 눈 감으면 일요일 밤이더라고요. 그렇게 정신 차려 보니 제 또래 친구들 중에서도 일찍 결혼한 사람들도 있고 벌써 애도 있는 사람이 있는 거 있죠? 그걸 보면서 저도 결혼이란 걸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연애는 솔직히 귀찮았어요. 한 사람이랑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연락하고 눈치 보고 회사 일도 벅찬데 거기까지 감당하기엔 에너지가 없었죠. 하루 종일 회사에만 있으니 회사에서 만남을 가져볼 수도 있겠지만 무슨 사내 연애예요. 연도 없을 뿐더러 괜찮은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결혼은 또 다르잖아요. 뭔가 안정감 같은 거. 나도 이제 누군가랑 가정을 꾸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생각이 28 무렵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문득 든 생각이 나도 선이나 봐야겠다 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밥 먹다가 부모님께 툭 던졌죠. 엄마, 아빠, 저 선이라도 봐보고 싶은데 엄마 아빠 주변에 괜찮은 사람 없어요? 선? 연애는 하기 싫다더니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대? 연애는 귀찮은데 그냥 조건 괜찮은 사람 있으면 만나보는 거죠 뭐. 결혼 생각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자 엄마 아빠가 생각보다 기꺼워 하시는 거 있죠. 내심 제가 걱정되셨나 봐요. 이대로 연애도 한 번 안 하고 결혼도 안 한다고 할까 봐요. 그래서 흔쾌히 알아봐 주겠다고 하셨죠. 며칠 뒤 어머니가 반가운 소식을 들고 오셨어요. 저기 우리 단골 한정식집 사장 있잖아. 그분이 중매를 서주겠다네. 집안도 반듯하고 사람도 괜찮은 총각 하나 있대. 와, 정말요? 어떤 사람이래요? 교장 선생님 집 아들이래. 교사 집안이라 인품도 반듯하다네. 나이도 딱 맞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그런 집안 사람이면 성실하겠네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도 속으로 괜찮은 집안이라 그러니 더 좋지 싶었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선보러 갈 때 솔직히 초반엔 조건 보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안정적인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인생 편하겠다는 생각 저만 하는 거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선에서 만나게 된 사람이 제 남편이 되었죠. 솔직히 처음엔 남편이 저를 그닥 마음에 들어하진 않았어요. 제 학력을 듣고 살짝 실망한 기색이긴 했거든요. 그것까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죠. 아까 말했듯이 선자리에서는 보통 조건을 먼저 보게 되니까요. 저 은솔 씨 상업고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대학은 따로 안 가신 건가요? 네, 졸업하고 바로 취업했어요. 아, 요즘은 그래도 상업고에서도 대학은 많이 가잖아요. 이유라도 있으셨는지. 그 말이 이상하게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톤이었어요. 대놓고 무시하진 않았지만 미묘하게 실망한 기색이 스치는 걸 보면서도 저는 웃으면서 넘겼어요. 그냥 일찍 일하고 싶었어요. 공부는 별로 성격에 안 맞아서요. 그렇게 대꾸하고 물컵을 잡았는데 그 잠깐의 어색함이 꼭 방 안의 공기를 식혀버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싶어 잠시 자리를 비우고 화장실 다녀왔거든요. 근데 화장실에서 돌아오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아까는 어색하던 미소가 이번엔 부드럽고 말투도 살짝 풀려 있었어요. 아까는 긴장해서 좀 딱딱했죠. 사실 저도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서요. 저는 속으로 긴장한 건 나만이 아니었구나 하면서 웃었어요. 사실 그 순간 뭐랄까 나한테 긴장했다는 게 나쁜 기분이 아니었고 관심이 생긴 건가 싶은 착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착각이었죠. 나중에 들으니까 중매 아주머니가 그 사이 슬쩍 귀띔을 했대요. 저 집은 부모님이 건물 몇 채 있는 분들이시다 라고요. 그 말 한마디로 제가 순식간에 호감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제가 좀 더 알아보고 싶은 사람이 된 거죠. 알고 보면 그저 속물적인 계산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땐 그냥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단순했어요, 제가. 그 후로 남편한테 연락이 자주 왔어요. 문자도 먼저 보내고 퇴근 시간 맞춰서 먼저 전화도 걸어주고. 오늘 퇴근 몇 시에요? 저 외근 나왔어서 근처 지나가는데 데려다 드릴까요? 아니에요. 버스 타면 금방 가요. 은솔 씨, 대중교통 타고 다니시는구나. 소박하게 사시는 모습이 귀여워요. 그래도 밤인데 그냥 같이 가요. 저도 은솔 씨 얼굴 보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게 몇 번 거절하다가 결국은 타게 됐어요. 차 안에서 라디오 들으면서 얘기하다 보면 하루 피로가 좀 풀리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호감을 느낀 이유가 뻔히 보여도 그냥 좋았어요. 세상에는 머리로 다 아는데도 마음은 따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원체 살가운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그닥 이성한테 인기 있는 타입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선택받는 기분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참 묘했어요. 그렇게 처음으로 여자로서의 나를 봐주는 사람처럼 느껴지니까 콩깍지가 씌인 거예요. 정말 별거 아닌 행동 하나에도 괜히 의미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 후로 만남이 이어졌고 남편은 늘 성실했어요. 밥값도 자기가 내고 괜히 간식이나 선물 같은 것도 잘 챙겨주고요. 그렇게 순조롭게 결혼까지 이어졌고요. 남편도 어쨌든 이것저것 따져봤을 때 결론적으로 제가 좋으니까 결혼을 했을 거잖아요. 그 점만으로도 저는 대체로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보냈답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 사람의 본심이 슬쩍 엿보였어요.
여보, 다음 달에 우리 대학 친구들 모임 있는데 결혼한 애들은 부부 동반으로 오거든. 시간 괜찮으면 같이 갈래? 아, 근데 당신이 대학은 안 나와서 얘기해 못 끼려나? 그 말이 참 미묘했어요. 농담인지 실수인지 헷갈렸어요. 그래도 저는 그냥 웃었어요. 괜찮아. 밥을 뭐 학사모에 담아서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대학 안 나온 사람은 참석 못한대? 그랬더니 멋쩍게 웃으면서 하하 아니야 이러는데 그 웃음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솔직히 남편이 이런 말 할 때마다 안 찔리는 건 아니었거든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남편은 그걸 신경 쓰는 사람이니까 괜히 친구들 사이에서 피해를 볼 수도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 정도로 그 사람이 좋았었나 봐요. 점차 그런 생각이 자리 잡게 된 건 시댁 탓도 좀 있는데요.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 그 교육자 집안 분위기가 단번에 느껴졌거든요. 거실 한쪽 벽에는 졸업액자, 상패, 교직 표창장이 줄지어 걸려 있었고 시아버지는 은퇴한 교장, 시어머니는 교감 출신, 그야말로 품격 있는 집안의 상징처럼 보였어요. 딱 들어가자마자 허리가 꼿꼿하게 펴지는 그 느낌. 아니나 다를까 시아버지는 인자한 미소로 제 인사를 받으시더니 제 학력 부분에서 잠시 눈썹이 찡그리시더라고요. 요즘도 고등학교만 나오는 사람이 있구먼. 아쉽네. 요즘 세상에 대학은 기본인데 뭐 어쩌겠어. 그래도 성실하게 바로 취업해서 자리 잡았다니 다행이지. 그 말 누가 들으면 칭찬인 줄 알 거예요. 근데 저는 알아요. 그래도 돈은 이때니까 봐줄만 하지 그 뉘앙스였어요. 결혼 후에도 시댁이 모여 집안일을 의논할 때면 저는 늘 병풍이었죠. 이건 교육 관련이라 우리가 알아서 할게. 행정 쪽은 어려우니까 몰라도 돼. 늘 이런 식이었죠. 그래도 대놓고 무시하진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 재력 때문이죠. 명절 때면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께 그야말로 살갑게 구셨어요. 선물이라도 가져가면 아이고 사돈댁이 이런 걸 다 하면서 손 붙잡고 웃는데 그 손의 힘이 진짜 묘했어요. 겉으론 따뜻한데 속으론 계산이 도는 손. 그걸 느낄 때마다 역시 돈은 방패구나 싶었죠. 그때까진 그냥 이 정도면 괜찮지 싶었어요. 적당히 거리 두고 적당히 맞춰가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1년쯤 됐을 때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나름 평온했죠. 남편이야 여전히 무던했고 시댁은 명절마다 우리 며느리 덕에 집안이 밝아졌다는 립서비스가 빠지지 않았어요. 그냥 무던하게 흘러가는 결혼 생활이랄까? 딱 그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일하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전화를 받은 거예요. 진짜 혼비백산해서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이미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어요. 의사 말로는 뇌졸중이래요. 평소 건강하시던 분이었는데요. 식사 중에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말만 들었죠. 그날 저녁 결국 회복하지 못하시고 떠나셨어요. 그날 이후로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한동안은 그 정막이 무섭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울지도 못하고 멍하게 절만 반복했어요. 남편이 옆에서 뭐라고 위로하는 것 같긴 했는데 그게 그닥 마음을 울리진 못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몇 달이 지나서야 겨우 일상이 돌아오는가 싶었는데 이번엔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암이래요. 그것도 이미 말기. 의사도 난감한 표정이었어요.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돼서 수술은 어렵습니다.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졌어요. 연명 치료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엄마는 정말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냥 편히 가고 싶다고 하실 정도로요. 그렇게 치료 시작하고 겨우 몇 달 지났을까요? 엄마는 결국 아버지 곁으로 가셨어요. 그때 제 나이 33살이었어요. 너무 단시간에 저희 친정이 풍비박산 나버린 거예요. 엄마 장례는 어떻게 치렀는지 기억도 안 나요. 이제 진짜 혼자구나 라는 생각만 머리에 가득했고 너무 급작스럽게 다 무너져서 감정이 따라오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제 옆에서 위로한답시고 했던 말 하나는 똑똑히 기억이 나요. 이제 당신 혼자 남았네.
그래도 내가 곁에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 말이 위로로 들려야 하는데 이상하게 이제 당신 부모님은 없네라는 뉘앙스로 들렸어요. 어쩌면 제 예민함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됐거든요. 장례가 끝나자 시댁 사람들이 이제 저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 편에 서줄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생각에 막대해도 된다는 판단이 섰나 봐요. 친정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제 눈치를 보면서 슬슬 긁었는데 이제는 숨길 필요도 없다는 듯 본색을 드러냈죠. 엄마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시댁에서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가 할 말이 있다며 오라시더라고요. 적어도 한 달간은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좋았겠다 싶긴 했는데 그래도 무슨 일인가 싶어갔죠. 거실에 앉자마자 시어머니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본론부터 꺼냈어요. 이제 너네 친정 부모님 다 돌아가셨으니 건물은 네가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니니? 그런데 혼자 하긴 힘들 거야. 우리가 도와줄게. 그렇지. 재산 관리라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너보다 경험이 많으니까 관리를 우리가 담당해 주마. 그럼 수익은 같이 나누면 되지 않겠냐?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부모님을 두 분 다 잃은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벌써 돈 얘기를 꺼내는 거냐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저희 엄마 상 치른 지 일주일밖에 안 지났어요. 저 아직 감정도 다 못 추스렀는데 너무 성급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순 없잖니. 지금 생각하나 나중에 생각하나 어차피 너 혼자선 감당이 안 될 거야. 그럴 바엔 그냥 우리가 처음부터 같이 도와준다는 건데 뭐가 문제니? 저는 그때 처음으로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괜찮아요. 저도 부모님 하시는 거 보면서 배운 게 있어서요. 저 혼자 할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건물은 부모님이 평생 일궈서 제게 물려주신 거잖아요. 아버지가 사업하실 때부터 피땀으로 세운 거고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도 그걸 끝까지 지키셨죠. 그걸 왜 시댁이 같이 관리하자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 제안을 바로 거절했죠. 그런데 말을 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입꼬리를 내리며 하고 싶다는데 뭐라 하겠니? 라고 중얼거렸고 시아버지는 괜히 혀를 차고 헛기침하시면서 노골적으로 기분 상한 거를 티를 내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위기도 못 읽을 줄 아나 봐요. 저를 도대체 얼마나 바보로 보는 건지. 며칠 뒤였어요. 이번엔 시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들이닥치셨어요. 또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까 손에 과일 봉지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좀 정신 차렸냐 하시는데 순간 서투르지만 위로하러 오셨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진짜 어처구니 없는 말이 그 다음에 튀어나오더라고요. 은솔아, 나 이번에 차를 바꿔야겠는데 그 상속받은 돈 있잖니? 그걸로 내 차 하나 사줘라. 그 말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분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부모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첫 마디가 그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머님 뭐라고요? 하고 되물었죠. 시어머니는 아주 태연하게 손사래를 치며 덧붙이셨어요. 아유, 싫어? 그럼 네 차라도 나한테 줘. 네가 새로 사면 되잖니. 그래, 그게 낫겠다. 나도 양심은 있다, 예? 와, 그때 진짜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뭐요? 양심? 제 차는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마지막으로 사주신 차예요. 우리 딸, 이제 이 차 타고 안전하게 다녀라. 하시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한데요. 그런 차를 아무렇지 않게 달라니요. 솔직히 그냥 이 모든 상황이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애초에 시어머니 차를 왜 제가 바꿔드려야 하죠? 제가 뭐 꽁돈이라도 생겼나요? 제가 복권 당첨된 것도 아니고 30대 초반에 부모님 다 잃고 유산 상속 받은 건데 말이에요. 아무리 시댁이라지만 그건 선 넘은 거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갔어요. 그건 안 돼요, 어머님. 그 차가 어떤 차인데요. 그건 엄마가 제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선물이에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딱 굳더라고요. 눈빛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어요. 한숨을 푹 쉬면서 팔짱을 끼시더니 목소리가 확 올라갔어요. 아니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언제까지 울상으로 있을 거야. 우리가 언제까지 네 눈치를 봐줘야 하니. 이제 시댁 식구들 생각도 좀 해야지. 제가 몇 번을 다시 되물었는지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언제 제 눈치를 봤다고요? 그런데 옆에 있던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긴커녕 시어머니 말을 거들어주는 거 있죠. 내가 들어보니까 엄마 말씀이 맞네. 여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만 해도 꽤 될 텐데 그거 혹시 혼자 쓸 생각이었던 건 아니지? 가족끼리 다 같이 잘 살아야지. 이제 당신 가족은 우리뿐이잖아. 그 말 듣는데 진짜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어떤 가족이 자기 것도 아닌 돈 두고 감놔라 배놔라 하냐고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우다다 쏟아냈네요. 제 돈인데 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지 저는 도통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상속 정리도 다 안 됐다고요. 부모님 돌아가신 거 저는 아직 감정 못 추스렀고요. 옆에서 이렇게 닥달하실 때마다 저 더 힘들어요. 지나면 얼마나 지났다고 저한테 벌써 돈 얘기를 못 하셔서 안달이신 건데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마 결혼하고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제가 처음 지른 발악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참에 다 뱉어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언제 시댁을 안 챙겼나요? 저 남들 하는 만큼은 다 한 것 같아요. 시댁도 챙기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제 재산을 다 내놓으란 법은 없잖아요. 며느리한테 이런 요구를 하는 게 보통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차를 사고 싶으면 어머님 돈으로 사세요. 제 돈은 제가 알아서 쓸 테니까요. 제가 좀 가감없이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이 참 웃긴 게 오늘 제대로 작정하고 온 거였더라고요. 표정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니만 진정하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은솔아. 섭섭하게 말을 왜 그렇게 하니? 어차피 나중엔 다 가족끼리 얘기할 문제잖아. 그리고 말이다. 저번에 건물 관리 얘기한 것도 이참에 얘기하자. 네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슬픈 일이지만 남은 재산은 현명하게 관리해야지. 괜히 혼자 들고 있다가 망하면 어쩔래? 어머님, 그건 제 부모님이 평생 고생해서 만든 거예요. 그걸 왜 어머님 아버님이 관리한다고 하시는지 저는 도통 모르겠어요. 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식탁 끝을 짚고 몸을 앞으로 숙이더니 목소리를 확 높이셨어요. 얘가 진짜 세상 물정을 모르네. 당연히 네가 혼자 감당하기 벅찰 거 아니까 하는 말이지. 여자가 혼자 건물 관리하다가 사기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고졸인 너 같은 애가 뭘 알아. 그냥 우리한테 맡겨. 우리가 수익도 관리해준다니까 왜 이렇게 말기가 어두워. 그중 일부만 생활비로 쓰면 되잖아. 그 순간 피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부모님이 평생 피땀 흘려 세운 걸 두고 제 학력을 들먹여요? 고졸이면 건물도 못 지켜요. 그래서 그동안 참고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버렸어요. 순간 방안이 쩌렁쩌렁 울릴 만큼 큰 목소리로 시어머니한테 바락바락 대들어버렸습니다. 고졸이면 건물 관리도 못하나요? 어머님, 그게 제 앞에서 하실 말이에요? 지금 제가 아쉬울 건 하나 없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이렇게 소리치실 입장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저 더 이상 제 유산이랑 건물 관련해서 얘기 나누기 싫습니다. 이제 그만해 주세요. 제가 안 하겠다는데 계속 이렇게 말 꺼내시는 거 좋은 의도로 받아들여지지 않네요. 그러자 시어머니 당황해서 어버버 하고 있는데 이 왼수 같은 남편놈 또 옆에서 지 엄마 편을 들고 있더라고요. 여보,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엄마가 당신 걱정해서 도와주신다는 건데 왜 이렇게 꽉 막혔어? 당연히 나쁜 뜻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허탈하게 웃음이 나왔어요. 이게 나쁜 뜻이 아니면 뭐가 나쁜 뜻이에요? 그날은 남편의 중재로 어찌저찌 넘어갔지만 그날 이후로 저와 시댁의 사이는 더욱 틀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죠. 시댁 사람들은 저를 정말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저를 무시하고 소외시켜야 외로움에 지쳐 굽히고 들어올 줄 알았나 봐요. 솔직히 외롭고 쓸쓸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연을 끊지 않는 이상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시댁에 가야 하는 날이 생기긴 하니까요. 그런데 제 편이어야 할 남편조차 그런 시댁 식구들을 말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남편에게 씌었던 콩깍지가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했죠. 그 일이 시발점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이랑 점점 멀어졌죠. 말투부터 달라졌거든요. 사실 원래부터 그랬는지도 몰라요. 제가 그냥 콩깍지가 씌여서 이 사람이 저를 아무리 무시해도 웃으면서 넘어갔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무슨 말만 하면 꼭 비수를 하나씩 꽂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돈만 많이 있고 학벌이 짧아서 생각도 짧다는 느낌의 말을 자주 하는데요. 언제부터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내뱉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열받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임신 중이었거든요. 솔직히 그 시기에 남편이랑 싸운다 한들 뭐가 달라지겠어요. 뱃속에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이혼이고 뭐고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지금은 이 시기만 버티자 그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다 출산까지 하게 됐고 그나마 아이 덕분에 부부관계가 조금은 붙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도 우리 아들은 이뻐라 하셔서 이제 좀 괜찮아지려나 보다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든 이 관계를 바로 세워보자는 마음이 있었어요. 남편이 미워도 시댁이 싫어도 그냥 우리 집, 이 한 가정이라도 유지해보고 싶었거든요. 자존심도 있었고 제가 결혼을 실패한 사람으로 남는 것도 싫었고요. 그렇게 애가 돌을 막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시동생, 그러니까 도련님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예비 신부가 의사래요. 그날부터 시어머니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게 보였어요. 우리 집안도 이제 제대로 된 혼사 좀 하는구나 하시면서 들떠 있었죠. 시댁 식구들은 모두 모처럼 좋은 집안과 인연을 맺었다며 호들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기쁨을 감추지도 않았어요. 집 좀 깔끔하게 정리해놔야겠네. 오랜만에 액자도 좀 바꿔볼까? 분위기도 보여주고 예비 며느리한테 인상도 남겨야지. 우리 시댁이 교육자 집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집안도 진짜 엄청 고풍스럽게 꾸며놨거든요. 예스러운 미가 있다고 해야 하나. 솔직히 제법 있어 보이는 집이긴 해서 시어머니가 집을 다시 단장하고 싶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긴 했습니다. 좀 오버를 하시길래 같은 며느리로서 기분이 썩 좋진 않았지만요. 그런데 예비 동서가 인사를 오기로 한 일주일 전에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걸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은솔아, 이번에 둘째 며느리가 인사 온다고 하잖니. 집 좀 치워야 하는데 너가 와서 도와라.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그걸 내가 왜 해야 하나 싶었죠. 그래도 막 못할 일은 아니니까 그냥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이게 도와달라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거실 유리 좀 닦아. 저기 바닥은 물걸레질 다시 해야겠어. 아유, 저 소파 밑 먼지는 또 뭐니? 차라리 업체를 부르지 저를 마치 청소업체 직원 부른 것처럼 부려먹더라고요. 이 정도로 시켜대면 청소업체에서 블랙리스트로 올라갔을 거예요. 결국 아침부터 저녁까지 허리 휘게 청소했다니까요. 그리고 일주일 뒤 예비 동서가 온 당일이었어요. 저도 시댁에 조용히 참석했어요. 그날은 진짜 평소보다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테이블보부터 식기까지 반짝반짝 닦여 있었고 향초까지 피워놨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공들였는지 티가 났어요. 예비 동서는 정말 단정했어요. 말투도 차분하고 옷차림도 깔끔하고 아무리 봐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시댁 사람들이 얼마나 눈이 돌았겠어요. 시어머니는 연신 웃으면서 정말 의사 선생님 다우시네. 아유, 우리 아들이 복이 많아를 몇 번을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비동서한테 점수를 따고 싶어서 안달인 것처럼 굴더니 결국 저를 또 이용하신 거죠. 아는지 모르겠지만 큰며느리는 고졸 출신이라 우리가 못내 아쉬웠거든. 그런데 이번엔 제대로 된 며느리를 얻게 됐네. 내가 정말 든든해요.
저는 그 순간 귀까지 확 달아올랐어요. 심지어 예비 동서도 그 말을 듣고 살짝 당황하더니 어색하게 웃으면서 급히 화제를 돌리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느껴지니까 더 부끄러운 거 있죠. 손님 앞에서 굳이 저를 깎아내리는 말을 해야 속이 시원했을까요? 그때 시어머니가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몰라요. 식사 준비를 마치고 자리에 앉으려는데 의자가 하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의자를 가져와야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어쩐지 불길하더라니 시어머니가 제 쪽을 힐끗 보다가 조용히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접시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가까이 갔는데 그때 그분 입에서 나온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야, 이년아. 너 설마 눈치 없이 저기 앉을 생각 아니지? 눈치껏 행동 좀 해라.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휙 하고 예비 동서 쪽을 쳐다봤는데 다행히 예비 동서 귀엔 안 들린 것 같았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런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내 자존심이랑 인간으로서의 체면을 몽땅 밟아버린 말이었거든요. 순간 속에서 뭔가 확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님? 근데 그때 옆에 있던 남편이 또 시어머니를 옹호하듯 비죽 웃으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 당신 또 왜 그래? 엄마가 그냥 농담하시는 거잖아.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우리 집에서 원래 고절은 겸상 안 한다. 조용히 저 주방에서 먹어. 그렇게 장난반 진담반인 느낌으로 말을 하는데 더 화가 나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번엔 예비 동서가 그 말을 들었는지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저였어도 그랬겠어요. 인사를 왔는데 시댁 사람들이 며느리를 이렇게 대하고 있는 걸 보고 어떤 예비 며느리가 좋다고 같이 웃겠냐고요. 이 자리에서 정상인 사람은 예비 동서밖에 없는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죠. 아, 혹시 의자 때문에 그러신 거면 괜찮아요. 제가 좀 비좁게 앉으면 돼요. 형님, 저랑 같이 앉으세요. 그 말이 고맙긴 했는데 마음 한켠이 더 쓸쓸했어요. 모르는 사람까지 눈치 보게 만든 상황이 너무 수치스럽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면서 한술 더 뜨고요. 아유, 됐어요. 큰 며느리는 원래 부엌에서 먹는데 우리가 장난 좀 친 거예요. 작은 며느리는 신경 쓰지 마.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서 순간 진짜 웃음이 나왔어요. 어이가 없어서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딱 하고 꺼져버렸어요. 가슴 깊은 데서 묵직하게 눌려있던 게 전부 부서지는 느낌이었죠. 저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그냥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가방을 들고 시댁에서 바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서 뒷좌석에 앉자마자 그때서야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막을 수가 없었어요. 막지 못한 울음도 입을 비집고 튀어나와서 택시 기사님이 백미러로 힐끗거리면서 위로를 해주니까 더 미치겠는 거 있죠. 가족보다 남이 더 따스하다니. 너무 억울하고 비참해서 눈물이 손으로 닦아도 계속 흘렀어요. 택시 안에서 저는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나? 언제까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지더라고요. 학력 때문에 무시당했던 순간들, 시댁에서 참았던 모욕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더 노골적으로 해온 구박들, 그 모든 게 파도처럼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날 이후로 제 안에 있던 마지막 정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남편도 시댁도 다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이젠 정말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결심이 단단히 섰죠. 그동안 절 무시하고 모욕한 시댁 식구들한테 제대로 한 방을 먹여주겠다고요. 결혼하기 전 남편 명의로 된 집이 한 채 있었어요. 작은 아파트였는데 당시 세를 놓고 있었죠. 신혼집을 어디로 해야 할지 얘기하던 때였어요. 남편은 그 집 세입자 계약이 아직 몇 달 남았다고 했고 저는 새로 집을 사자니 돈이 아깝더라고요. 괜히 대출 끼고 시작하면 첫 한 주부터 불안하잖아요. 그러던 와중에 마침 친정 부모님이 갖고 있던 아파트 세입자가 나가면서 공실이 된 거예요. 그게 또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맞아떨어진 거죠. 어차피 우리 새집 구하면 나중에 이중으로 돈 나가게 되는 거잖아. 그냥 엄마 아빠 아파트 들어가서 신혼집으로 쓰면 어때?
그럼 너무 좋지. 내 집 전세도 만료될 때까진 내버려두고 나중에 상황 봐서 정리해서 들어가면 되겠네. 그때는 남편도 고마워했어요. 괜히 대출 안 껴서 다행이다. 장인어른 장모님 덕 좀 보겠네. 이러면서 웃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흔쾌히 허락하셨어요. 어차피 새 놓던 집인데 너희 필요할 때까지 써라 하셨죠. 저희 부부는 그 집으로 들어갔고 그렇게 신혼이 시작됐어요. 그때만 해도 세상 편할 줄 알았죠. 남편 명의의 집은 세금 문제도 있고 청약 생각도 있어서 그대로 두고 저희는 부모님 아파트에서 편하게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뭐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바빠서 그냥 이사도 안 하고 거기 눌러앉게 되었죠. 근데 인생이란 게 진짜 모를 일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그 아파트가 제 명의로 넘어왔을 거잖아요. 상속 절차 밟을 때는 그저 슬픔 속에서 기계적으로 도장만 찍었어요. 근데 지금 남편이랑 제 집이 결국 제 명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복수할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 그동안 받은 모욕, 참아왔던 서러움 다 떠올랐어요. 그래서 남편 몰래, 아니 몰래라기보다 제 집인데 뭐 어때요? 그냥 상의 없이 움직였어요. 남편이 근시일 내로 해외 출장을 갔다 와야 하는 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기다리다가 남편이 해외로 간 사이에 제 짐을 전부 싸서 친정집으로 옮겼어요. 아이 물건, 제 옷, 서류함까지 죄다요. 그렇게 집이 비워지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시원하더라고요. 남편이 없는 사이 조용히 정리를 끝낸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아파트를 급매로 내놨어요.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놓으니까 연락이 빗발쳤죠. 이건 놓치면 안 되겠다 싶었던 매수자가 바로 나타났고 저는 계약금을 받았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출장지에서였죠. 목소리가 평소랑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집 판 걸 알고 연락을 한 거더라고요. 당신 상의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이야. 나 출장 끝나면 집에 가서 보자고. 어디 가지 말고 기다려. 그렇게 무섭게 말하는데 저는 괜히 손에 땀이 차서 폰을 꽉 쥐었죠. 저도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돌발 행동을 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미지의 세계에 대한 떨림이 일었던 거예요. 그런데 며칠 뒤 남편한테 들었는지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도 시댁에서 연락이 빗발쳤어요. 하루 종일 전화가 울리는데 시어머니 번호가 뜨는 순간 진짜 머리가 쥐어짜졌어요. 받자마자 소리가 터져 나왔죠. 그 집 팔아서 둘째네 신혼집 해주려고 했는데 네가 그걸 왜 팔어? 집 없으면 둘째 며느리도 결혼 안 한단다. 네가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그 말 듣는 순간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그 집은 제 명의예요. 제 부모님의 집이었어서 제 명의가 된 제 집이요. 그걸 대체 무슨 권리로 팔아서 누굴 준다는 건데요. 언제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려는 건지 황당하더라고요. 팔아서 보태주실 거면 당신 아들 집을 파세요. 왜 계속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욕심을 내세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숨을 헐떡이더니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야 이년아, 네가 감히 누구한테 그따위로 말해? 지금 거기 딱 기다려 너. 내가 당장 갈 테니까. 그러면서 전화를 뚝 끊었는데 그 후로 1시간도 안 돼서 친정집 대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인터폰으로 확인해 보니까 그 옆에는 시동생까지 서 있었죠. 둘 다 화가 잔뜩 난 얼굴이더라고요. 야 이년아, 네가 감히 이딴 짓을 하고도 멀쩡할 것 같아? 문 열어. 당장 문 열어. 그 소리가 집 문을 넘어 건물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였어요. 저도 그땐 너무 무서워서 숨도 제대로 못 쉬겠더라고요. 이렇게 흥분한 사람 요구대로 문을 열어줬다가 무슨 험한 꼴을 보려고요. 심지어 옆에는 도련님까지 있잖아요. 웬 꼬장꼬장한 노인네랑 성인 남성을 저 혼자 상대할 수 없잖아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시동생은 옆에서 형수님 그냥 나오세요. 더 커지기 전에 얘기로 풀죠. 하면서도 입가에 얄밉게 웃음이 걸려 있었어요. 말리는 척하면서 불을 지피는 거죠. 근데 밖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문을 발로 차는 소리였어요.
쾅 할 때마다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았어요. 화분이 넘어지는 소리, 플라스틱 화분이 깨지는 소리까지 섞여서 완전 아수라장이었죠.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몰려들기 시작하는 걸 보니 더 이상 그대로 둘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밖으로 나갔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손가락으로 저를 삿대질하면서 욕을 퍼붓는 거예요. 이년아, 네가 사람 새끼야? 남의 집안 망신을 줘?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부모님 들먹이면서 욕을 한다니. 지금 제 부모님 유산 탐내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요? 그 말에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배울 만큼 배우신 분이 무식하게 왜 이러세요? 남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 손이 제 얼굴로 날아왔어요. 짝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길 건너 아이가 울 정도였어요. 얼굴이 확 돌아가면서 귀가 울리더라고요. 설마하니 맞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해서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도련님은 그만하라고 하면서도 몸은 안 움직였어요. 말리는 척만 하는 거였지요. 저를 째려보는 눈빛이 아주 노골적이더라고요. 제가 맞으니까 주변에서 보시던 동네 아주머니들이 말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도련님은 오히려 이웃들한테 형수가 좀 예민하다며 둘러대더라고요. 하지만 좋게 좋게 말로 하시라며 사이를 떼어놔 주신 그분들 덕에 시어머니랑 도련님을 동네에서 쫓아낼 수 있었고요. 저는 아주머니들에게 감사 인사 전한 뒤 그 자리에서 바로 휴대폰을 꺼내 신고했어요. 저는 폭행과 모욕죄로 고소장 접수했고요. 우리 집 대문을 비추고 있던 CCTV 영상도 증거로 넘겼어요. 병원도 다녀와서 진단서 떼오니까 일사천리였죠.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시댁 쪽은 발칵 뒤집혔어요. 시어머니는 경찰서에 불려가고 도련님도 같이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또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모니터를 보니 시어머니였어요. 이번엔 혼자였어요. 지난번에 CCTV가 있는 줄 모르고 마음대로 행동했을 테니 이제는 헛짓거리 못하겠지 싶어 문을 열었더니 그분이 바닥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은솔아, 내가 너무 잘못했다. 한 번만 봐줘. 고소 치어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다. 동네에 소문이 다 났어. 어머님, 배울 만큼 배우신 교육자 집안에서 며느리한테 이년아라고 욕하고 뺨까지 때렸는데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그럼 그런 짓을 하고도 동네 안 시끄러질 줄 알았어요? 저도 그동안 많이 참았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저한테 하셨던 말들 다 기억나요. 제 유산 넘보셨던 것도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꾸를 못했어요. 그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죠. 할 말이 없는지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의미 없는 말만 계속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 앞에 무릎을 꿇은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었습니다. 못된 심보로 살아온 자의 결말이라고 생각하니 속이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세상에 인과응보라는 게 진짜 있구나 싶었지요. 고소건은 결국 합의로 끝냈어요. 시댁 쪽에서 정말 간곡하게 빌었거든요. 집안 체면 다 구겨졌다. 이 일만큼은 덮자. 부탁이다 하면서요. 솔직히 그 말 들으니까 애초에 그 사람들의 체면이 뭔지 인간적인 부끄러움이란 게 뭔가 싶더라고요. 어떤 게 진짜 부끄러운 일인지 가치가 아예 다른 사람들인 걸 확인하고 나니까 그냥 돈이나 받고 끝내자 싶었죠. 제 유산 탐내던 인간들이 오히려 돈을 뱉어내야 하는 상황이 꼬숩기도 했고요. 게다가 소문이라는 게 한 번 터지면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조용한 동네였는데도 이미 일파만파 퍼져나가더라고요. 그 집 교육자 집안이라더니 며느리를 학대했다더라. 아들이랑 같이 밥 먹고 부려먹었다더라. 이런 말이 입에서 입으로 번졌죠.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쌓아올린 품격 있는 집안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교장, 교감 부부로 이름나 있던 시부모는 동네에서도 어깨 쭉 펴고 다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날 이후로 고개도 못 들고 다닌대요. 그러게 남부끄러울 짓을 왜 했대요?
그리고 그 여파는 시동생한테도 미쳤어요. 결혼을 코앞에 둔 상태였는데 그쪽 집안에서 먼저 결혼을 취소했대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그날 인사관 자리에서 며느리 대하는 거 보니까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미 예비 동서가 시댁의 민낯을 봤던 거죠. 거기에 폭행 사건까지 터졌으니 더 말해 뭐해요. 파혼 통보도 아주 빠르게 들어왔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방에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다는데 그 얘기 듣고 제가 생각한 건 역시 탈출은 지능순이라더니 똑똑한 여자는 역시 다르구나 하는 것뿐이었죠. 그리고 저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탈출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고소는 합의했지만 이혼 소송은 반드시 진행해야 했어요. 게다가 시댁의 구박, 폭행, 모욕, 그 모든 게 명백하게 남아 있었죠. CCTV 영상도 있고 병원 진단서도 있잖아요. 문자 캡처, 통화 녹음까지 전부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서 그 자료들을 꺼내놓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모아두니까 그동안 참은 제가 스스로 보기에도 바보 같을 정도인 거 있죠? 이 정도면 정신적 학대로 충분히 인정됩니다. 재산 분할 문제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신혼집도 명의가 남편이 아니라 본인 명의였죠? 네, 원래는 부모님 명의였는데 상속 후 제 이름으로 넘어왔어요. 그럼 특유재산으로 봐서 남편 쪽 분할은 어렵겠네요. 걱정 마세요. 이건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을 운용하며 다시 새 인생을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아이를 핑계로 또 저를 흔들더라고요. 당신 우리 애 어떡할 거야? 당신이 애를 포기할 거야? 엄마 없는 애 만들고 싶어? 엄마 없는 애 웃기고 있네. 당신 부모 같은 할아버지, 할머니, 당신 같은 아버지 밑에서 크는 게 애한텐 더 불행하고 안 좋은 환경이야. 아빠 없이 나 혼자 잘 키울 테니까 괜한 걱정 마. 그 말을 들은 남편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래도 전 그게 제 진심이었어요. 양육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가져올 거였으니까요. 고소권은 시댁의 간곡한 부탁으로 합의로 끝냈지만 이혼은 달랐어요. 이번엔 제가 먼저 지지 않을 거였거든요. 남편은 처음엔 싸우지 말자며 전화를 걸어왔어요. 우리 서로 좋게 끝내자. 싸워서 뭐 하겠어. 협의혼으로 깔끔하게 정리하자. 좋게라니 그 말이 어찌나 웃기던지요. 결혼 내내 나를 고졸 생각 짧은 여자로 부르던 사람이 이제 와서 좋게 끝내자고요? 양심이 있으면 이렇게라도 죗값 치러. 그리고 뭐 별 수 있어요. 제가 변호사님한테 전달했던 그 방대한 양의 자료들, 그게 있는데 제가 진리는 없거든요. 그렇게 소송이 시작되자 남편 태도가 또 바뀌었어요. 처음엔 좋게 끝내자더니 이젠 내가 집에 얼마나 돈을 썼는데 재산 분할 받아야겠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철면 피일 수 있나 싶었죠. 조정기일 날에도 아주 당당했어요. 판사 앞에서도 큰 소리치고 나올 때는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마지막엔 아이 얘기를 꺼냈어요. 할 말 없으니까 동정이라도 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고요. 며칠 후 판결문이 도착했는데 당연히 이혼은 인용됐고 재산 분할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양육권도 제가 받아올 수 있었죠. 지금은 아무도 없는 친정집에서 아이랑 조용히 지내요. 이 집에 처음 돌아왔을 땐 정막이 너무 낯설었는데 이상하게도 지금은 그 고요함이 제일 편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 너머로 햇살이 쏟아지고 그 빛 속에서 아이가 웃어요. 그 모습을 보면 그래도 여기까지 버텨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건물은 지금 제가 직접 관리하고 있어요. 예전엔 그런 거 하나도 몰랐어요. 세입자가 월세 날짜 하루만 늦어도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몰라서 문자 한 통 보내는데도 손이 덜덜 떨렸거든요. 처음엔 계약서 보는 것도 어렵고 보일러 고장 났다고 전화 오면 업체부터 찾아야 해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하다 보면 늘더라고요. 요즘은 세입자가 화장실 수압이 좀 약한 것 같다고 하면 바로 기사 부르고 영수증 챙겨서 정산서 따로 정리해둬요.
엘리베이터 점검일도 달력에 표시해두고요. 이런 사소한 걸 다 챙기고 나니까 이젠 진짜 내가 가장이구나 싶어서 뿌듯하더라고요. 새로운 일도 하나씩 알아보고 있어요. 애 어린이집 들어가면 파트타임이라도 조금씩 해보려고 해요. 애 낳고 기르면서 자연스럽게 원래 다니던 회사는 그만두게 됐는데 지금은 일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다지만 건물 수익에만 기대 살고 싶진 않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일도 하고 교류도 하고 살아야 애랑도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교육원이나 사이버 대학도 검색해 봤어요. 학력 때문에 무시당했던 게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거든요. 고졸은 생각이 짧다. 그 말, 그 눈빛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래서 이번엔 제 스스로 증명해 보려는 거예요. 저도 졸업장 따서 당당해지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인간들에게 이기려면 일단 그런 위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걸 느꼈거든요. 남편은 아직 가끔 연락해요. 술에 취해서 울먹이면서 다시 시작하자고 빌빌대긴 하는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니 별 수 있나요? 그래도 아이 얼굴 보면서 조금 참아주고 있어요. 저랑은 연락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아이가 컸을 때 제 아빠랑 교류는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어쩌면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참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아직도 그 집 식탁 옆에서 눈치 보며 앉아 있었겠죠. 그런 생각이 들면 섬뜩하면서도 묘하게 마음이 정리돼요. 이번 일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어요. 물론 부모님이 다시 돌아오실 수 있다면 그 지옥불에 다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지만요. 그래도 이제는 저를 위해 살 거예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요. 아이랑 함께 제 이름으로 제 방식대로 살아볼 겁니다. 그게 진짜 제 인생의 시작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소중히 들어주신 여러분 덕분에 또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루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